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 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제 예비 남편은 정말로 과묵합니다. 그냥 말이 없다. 정도가 아니라 진짜 이 정도면 그냥 말을 못하는 사람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과묵해요. 오죽하면 엄마랑 처음 결혼 앞두고 인사를 간 적이 있었는데,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얘 남자가 수다스러운 것도 꼴 보기 싫은 거는 맞는데 그래도 적어도 장 못 들 사람 앞에 와서 안녕하세요. 잘 먹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이 세 마디만 하는 건 좀 심하지 않니? 그러게 말이 없다. 없다. 해도 이렇게까지 없을 줄은 몰랐네. 나도 좀 그렇긴 했어. 미안해, 엄마. 아니, 사회생활은 제대로 한데 그게 엄마 저 사람이 하는 일이 음향 쪽 다루는 일이잖아. 사람이랑 그렇게 말을 할 일이 많이 없나 봐. 그냥 맨날 이어폰 들으면서 음악이나 조절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녹음실이나 이런 데 틀어박혀 가지고 기계로만 일하고 며칠 동안 동료들 한번 못 만나는 적도 많다고 하더라고. 아이고, 세상에 동물원 사는 구간조가 쟤보다 말을 많이 하겠어. 입에서 군내 안 나나 어쩌면 저렇게 말이 없어. 나도 그렇게 생각해. 처음에는 나도 좀 답답했는데 이제는 익숙해졌나 봐.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라고. 엄마한테는 그냥 그렇게 얘기했지만 사실 저도 처음에는 너무 답답해서 가슴을 펑펑 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예비 남편이 말이 없다고 한탄을 하면 친구들은 저한테 몹시 의아한 듯이 물어봐요. 대체 연애는 어떻게 했으며 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았냐고 말이죠. 그런데 참 죽으라는 법은 없나 보죠. 이 사람이 말을 안 하는 대신 한 번씩 제가 정말 답답해서 죽을 것 같을 때쯤 아주 장문의 길고 애절한 편지를 써줍니다. 그것도 지난 5년간의 연호회 동안 딱 4번 받아보기는 했어요. 편지는 어찌나 청산유수인지 혹시 이 사람이 누구한테 돈 주고 시키나 싶을 정도로 평소에 보이는 모습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편지 안에서는 애정 표현도 잘하고 자기 진심도 조근조근 얘기하고 어떻게 보면 수다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편지를 주는 건 정말 제가 폭발하기 직전일 것 같을 때 이대로 가다간 이건 영락없이 헤어지겠구나 싶을 때 한 번씩 주고 그렇게 해서 또 맥없이 제가 화가 풀리고 나면 모습은 다시 그대로 돌아가요. 제가 집요하게 한번 매달려 본 적이 있어요. 자기야, 나 평생 다시는 바라지 않을 테니까. 자기가 나한테 편지에 써줬던 거 딱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정말 그 편지에 써줬던 것만큼만 한 번만, 아니 한 번도 아니야. 10초, 아니 5초만 나한테 직접적으로 해줘. 그냥 자기야 사랑해 자기는 나의 영혼이고 내 숨결이야 그렇게 쓴 말 있잖아. 그거 직접적으로 한 번만 더 해줘. 제가 그렇게 조르고 또 졸랐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아니 했다고도 할 수가 없죠. 제 손등을 장난스럽게 한번 툭 치더니 턱짓을 한번 훅 하고 마는 겁니다. 한마디로 치월해 이거죠. 하지 마라. 딱 그 뉘앙스입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정말 직접 듣고 싶다는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지 않으면 결혼 안 할 거라는 헤어질 거라는 있는 대로 협박을 다 해봤지만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결국 제가 휙 돌아서니까 그제서야 제 손을 잡으면서 아주 몹시도 민망한 얼굴로 딱 한마디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런데 왜 사람이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심의 뉘앙스라는 게 있잖아요. 그 얘기를 듣는데 이 사람한테 더는 요구하면 안 되겠다. 더 요구하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 이상 뭐라고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연애 2년 차쯤 됐을 때 그렇게 조르다가 포기한 이후로는 제 예비 남편에게 더 이상 그 어떤 애정 표현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는 그냥 익숙해져서 데이트 5시간 내내 단 한마디를
안 해도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주변 사람이 봤을 땐 이게 정말 너무 이상한가 봐요. 제 친구들이 어느 날 저를 붙들고 거의 청문회 하듯 물어본 적이 한 번 있거든요. 야, 그러니까 너희는 만나서 데이트하는 내내 단 한마디를 안 해. 그럼 그게 무슨 데이트야? 그냥 모르는 사람끼리 같이 걷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말이 없다고. 그래도 그렇지 서로 대화는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그럼 너희는 데이트하면서 어디 가자, 밥 먹자, 영화 보자. 그런 얘기는 어떻게 해? 그때 제가 대답한 말은 친구들 사이에 한동안 전설처럼 이어져 내려왔습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그냥 내가 먼저 말하지. 뭐, 어디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어디 갔다가 무슨 영화 보자. 그러면 고개 한번 끄덕여. 그럼 끝이야. 아니, 그러니까 목적지를 정해준 것까지는 이해할게. 근데 거기까지 가는 동안 뭐라고 대화를 할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질문하고 그 사람이 답을 하던가. 그렇게 하지 물어보면 답은 해, 해. 물론 대답이 좀 정해져 있기는 해. 대답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데, 음,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응, 됐다. 이 정도 그거 외에는 별로 말도 안 하는 편이어서 그러자 친구들이 모두 저를 외계인 보듯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네들끼리 온갖 소설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야, 쟤는 결혼하면 시어머니가 오만 잔소리를 다 해도 남편이 한마디도 안 도와줄 것 같지 않냐, 그러게? 아니, 그리고 서로 부부간에 그래도 대화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저렇게 단답형으로 얘기할 거면 그냥 인공지능 스피커 그거랑 사는 게 낫지 않겠어. 얘 그렇게 말 없는 거 너무 답답하지 않아? 그냥 지금이라도 딴 사람 만나. 그런데 참 희한하죠. 왜 저는 그게 답답하다는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아마 서서히 예비 남편한테 익숙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제가 여자치고는 수다스러운 편이 아니라 저 역시도 그렇게 조잘조잘 말하는 걸 즐기지 않아서 그런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제 예비 남편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도 단 한 번도 그만 좀 말하려거나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여자친구는 수다스럽지 않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한 번 화가 나거나 분이 안 풀리는 일이 생기면 그때는 와르르 몇 시간이고 화를 내면서 쏟아내는 타입이거든요. 그럼 보통 남자들 반응은 뻔하잖아요. 그만 좀 해댔어.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지겨워 죽겠네. 야야야, 야야. 사회생활 다 그렇지 뭐. 너만 그래? 적당히 좀 해. 이런 말들이요. 지금 예비 남편 이전에 남자들을 만났을 때는 대부분 그런 반응이었거든요. 좀 서운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뭐 그 말도 틀린 건 아니니까 수긍하곤 했는데, 이 남자는 단 한 번도 제게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오죽하면 데이트하는 6시간 내내 제가 쉬지 않고 누군가의 욕을 막 할 때도 군소리 없이 묵묵히 듣습니다. 제가 혹시 이 사람이 듣는 척하고 다른 생각하나 싶어서 중간에 한 번씩 확인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연 언니 너무 심한 것 같지 않아? 아니,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럼 남편은 또 진지하게 이렇게 대답을 해줍니다. 그럴 수 있다. 뭐가 그럴 수 있는데 어떤 점에서 네가 먼저 부탁한 거. 그러면 또 저 혼자 고개를 갸우뚱하게 되더라고요. 어라,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다 듣고 있네. 그리고 본인이 알아서 판단도 하고 있고, 근데 왜 아무 말도 안 하지? 처음에는 그게 너무 이상했어요. 그런데 조금씩 만나다 보니 그게 제 예비 남편이 저를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남자들처럼 적극적인 호응을 해주거나 아니면 중간에 말 끊고 자기 의견이나 솔루션을 막 얘기해주는 건 아니더라도 묵묵히 듣고 빼놓지 않고 기억해주고 제가 한참 시간이 지나서 그 얘기를 또 꺼냈을 때 거기에 맞는 호응을 해주는 것. 그게 이 남자의 장점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는 한 번도 제 말이 진지하게 받아들여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남자를 만난 다음부터는 항상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 사람은 내가 애취하고 기침을 해도 그 애취라는 글자가 땅에 떨어지지 않게 본인이 곱게 받아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타입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났더니 그다음부터는 그 사람 말 없는 게 저한테는 그다지 큰 문제가 되지 않더라고요. 물론 제가 이 남자를 만나고 결혼을 약속하면서 양쪽 집에서는 동시에 큰 걱정이 시작됐습니다. 저희 엄마는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렇게 세 마디 이상을 안 해서 어디 답답해서 살겠냐라고 혀만 끌끌 차셨지만 남편의 여동생과 남편의 엄마는 따로 저를 불러내서 아주 진지하게 이렇게 질문까지 하셨다니까요. 먼저 시누이 될 사람이 저한테 너무나 조심스럽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기 언니, 제가 그냥 언니라고 할게요. 괜찮으시죠? 네, 그러면요. 편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저희 오빠가 혹시 저희 집 상황을 뭔가 잘못 전달을 했나요? 아, 이게 그렇거니까 혹시 어떻게 들으셨는지. 네, 어떤 상황이요? 무슨 상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언니를 오해하거나 폄하하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으로 생각하거나 뭐 그런 건 아닌데 혹시 저희 집에 엄청 재산이 많아서 물려받을 돈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나요? 오빠가 혹시 그런 얘기 비슷한 거 한 게 있나 해서요. 아니요. 어머님, 아버님 자수성가하셔서 노후 걱정은 안 해도 되지만 자식들한테 물려줄 정도까지는 없다고. 그래서 저희 결혼할 때 집에서 조금도 도움 못 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아, 그래요. 그것도 아니면 왜지 신우 될 사람 얼굴이 몹시 복잡 미묘해지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 되실 분이 또 저한테 조용히 물어보셨습니다. 진짜 미안한데 혹시 난치병이나 불치병 그런 거 있는 건가요? 괜찮아요. 나 다 이해할 수 있어요. 마음 단단히 먹고 나왔으니까 솔직하게 말해줘요, 저요. 아니요? 저 완전 건강한데요. 왜요? 제가 좀 아파 보이나요? 아니, 그것도 아닌데 대체 왜 그제서야 좀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제가 두 분께 여쭤봤습니다. 지금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은데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뭐 때문에 그러시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러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혹시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거면 아니에요. 아니에요. 마음에 안 들긴 무슨 그런 섭섭한 소리를 진짜로 그게 아니고, 아니, 나는 내 애잖아요. 내 아들인데 살면서 지금까지 들어본 말이 열 마디도 안 되는 것 같아. 그런 애랑 대체 왜 결혼을 하려고 하나? 연애는 제대로 한 건가 싶어서 쟤는 어렸을 때도 진짜 희한한 애여가지고 오죽하면 병원 의사 선생님이 쟤를 일부러 이렇게 꼬집어도 보고 툭툭 쳐보기도 하고 그랬다니까. 아니 무슨 갓난쟁이가 울지도 않어. 어머님이 말씀해 주신 제 예비 남편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참 희한하긴 했습니다. 처음에 태어났을 때도 응애응애 우는 게 아니라 앙 하고 울었대요. 딱 한마디 정말 무슨 고양이가 야옹하듯이 앙 이렇게 딱 한마디 울고는 묵묵부답이었대요. 그래서 산부인과 간호사랑 의사 선생님이 너무 당황스러워서 엉덩이도 찰싹찰싹 때려보고 가슴도 슬쩍슬쩍 눌러보고 그랬는데 그때마다 귀찮다는 듯이 안강 그렇게 딱 단말마로 한마디씩만 울고는 다시 얌전하게 눈을 감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크면서도 그건 변하지 않았대요. 보통 애들이 기저귀에 오줌똥을 싸거나 배가 고프면 정말 악을 쓰듯이 울잖아요. 그런데 제 예비 남편은 뭔가 가르릉 가르릉 하는 소리 비슷한 걸 내면서 부모가 알아서 찾아와 살펴줄 때까지 기다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머님 아버님은 걱정이 많으셨대요. 이 아이가 혹시 조금 모자란 게 아닌가? 애가 어디가 잘못돼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못하는 거 아닌가.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게다가 또래 애들이 다 이거 사줘, 저거 사줘 하며 말문이 트였을 때 그때조차도 말을 아내 아래산해서 혹시 말을 늦게 떼는 아이인지 아니면 정말 어디가 모자라서 말을 못하는 건지 너무너무 걱정이 많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걱정은 어느 날 어머님이 예비 남편을 데리고 시장을 갔을 때 한 번에 사라졌대요. 시장에 몹시 짓궂은 장사꾼이 하나 있었던 모양입니다. 약간 희롱하듯이 물건을 파는 남자 장사꾼 있잖아요. 그 장사꾼이 어머니한테 어머님 다리랑 똑같이 생긴 이 물을 좀 들여가라고 약간 놀리듯이 얘기했던 모양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체구는 가녀리신데 다리가 코끼리 다리처럼 짧고 굵으시거든요. 본인도 그게 엄청 콤플렉스였는데 그 장사치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머님이 너무 창피했나 봐요. 그때 옆에 7살 난 제 예비 남편이 엄마 손을 잡고 있는데 아들이 혹시 그 얘기를 듣고 엄마를 놀리거나 상처받을까? 봐, 그것도 고민되고 아들이 옆에 있으니 아저씨한테 대놓고 버럭버럭 성은 못 내겠고 난감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던 그때 예비 남편이 입을 열어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사람 신체는 그런 식으로 비교해서 말하면 되게 기분 나쁜 건데 사과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남편의 그 완벽한 문장을 듣고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과 장사하는 사람 모두도 놀라서 기절초풍 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장사하는 사람은 어린 남자애한테 바른 소리 듣고 몹시 민망해서 당황했고 저희 시어머니 되실 분은 내 아들이 이런 완벽한 문장을 말할 줄 아는 아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날 다리를 가지고 놀려서 한바탕 싸울지 퍼부어 줄지 고민을 하셨었는데 내 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애라는 걸 알려줘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만 갖고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무슨 이벤트처럼 그때 한번 그렇게 말을 하고 또 제 예비 남편은 입을 꾹 다물었다고 합니다. 학교에 선생님이 불러서 가도 늘 선생님의 말씀은 너무 말이 없다. 수업 시간에 발표를 시켜도 가만히 선생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라며 걱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너무 답답해서 선생님이 말이 하기 싫으면 차라리 나와서 칠판에 써보라고 하면 그건 또 기가 막히게 쓴대요.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이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 모르지는 않아요. 다 이해하고 다 알고 있는데 정말 말하는 걸 귀찮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어머님 저희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런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셨대요. 학교 내에 정말 사람들을 괴롭히는 못된 학생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학생이 다른 애들은 뭔가 다 자기 앞에서 굽신거리는 것 같고 쫄아드는 것 같고 그런데 제 예비 남편만 마치 바다 위에 고요한 물사의 한 마리처럼 아무리 철썩철썩 파도로 때려도 반응이 없으니까 안이 꼽고 짜증이 났었나 봐요. 예비 남편을 어떻게 해보려고 여러 명이 우르르 몰려와 그 앞에 서 있는 대로 협박을 하며 방과 후에 옥상으로 따라오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다 대고 예비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다네요. 방과 후엔 옥상 문 잠겨. 그리고 난 너희 볼 이유가 없어 합리적으로 딱 거절을 해버리는 소리를 듣고 그 불량 학생들이 너무 황당해서 까불지 말라고 있는 대로 협박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제 예비 남편이 정말 장문의 편지를 써서 교무실에 있는 선생님들한테 쫙 돌렸다는 겁니다. 몇 월 며칠 어떤 식으로 협박을 했고 누구누구가 와서 누구를 협박을 했고 이런 식의 협박으로 어떤 아이가 힘들어하고 한마디로 신문고를 써서 올린 거죠. 온 학교가 발칵 뒤집혔다네요. 왜냐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써져 있었대요. 이렇게 상세하게 구했는데도 적절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이 모든 자료는 교육청과 구청 경찰서에 직접 제공하겠다고 말입니다. 당시만 해도
학교 폭력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때지만 그런 식으로 아이들이 누군가를 괴롭힌다는 게 알려져서 좋을 건 없었으니까요. 선생님들이 당황하면서 예비 남편을 협박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엄청 혼내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조치를 취하고 어쨌거나 학교가 발칵 뒤집혀졌다고 합니다. 그런 식으로 묵묵하게 아무와도 말 섞지 않고 살면서 한 번씩 그렇게 크게 터뜨려 주니 예비 남편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대요. 본인만 몰랐지 완전 유명인이었던 거죠. 주변에서 뭐라고 쑥덕거리던 간에 본인은 내 갈 길 가겠다. 나는 아무 생각 없다. 그냥 그렇게 살아온 사람인 겁니다. 집에 와서도 이런 방구 말도 없어서 어머님은 늘 예비 남편의 학창시절 때 사방팔방 친구 어머님을 통해서 아들의 행태와 스타일을 수소문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셨대요. 시누이 될 사람도 그건 마찬가지여서 항상 제 오빠가 누구예요? 라고 말하면 다들 그 침묵의 학살자가 네 오빠냐며 신기해했다네요. 아무 말도 없이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 크게 터트린다고 그래서 별명이 침묵의 학살자였다나요? 그 두 사람에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대체 제가 누구랑 결혼을 하려는 건지, 제가 결혼하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갑자기 조금 무서워지기도 했습니다. 엄마도 걱정이 크셨어요. 왜냐하면 아빠가 일찍 돌아가시고 엄마랑 저랑 세상에 단둘이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당신에게 몹시 다정한 사위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오래전부터 소원하셨거든요. 엄마가 많이 편찮으셔서 아무래도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고 오래 살 것 같지가 않으니까 남편이라도 다정해서 저를 좀 살갑게 살펴주길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딸이 결혼하겠다고 데리고 온 남자가 미래의 장모가 될 사람 앞에서는 두 마디 이상을 안 하니 엄마가 걱정이 태산 같으신 게 너무나 당연하기도 했죠. 그런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남자가 너무 좋았습니다. 결혼을 하면 꼭 이 남자랑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렇게 몇 번이나 강력하게 제 의견을 말하고 나니 엄마도 그냥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사람이 고민하던 것을 하나 놓으면 뭔가 마음속에서 긴장이 풀리나 봐요. 저희 엄마 건강이 좋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잘 버티신다 생각했는데 제가 결혼할 남자 딱 정해놓고 나니까 갑자기 급속도로 편찮아지시기 시작했습니다. 지병도 더 도드라지고 게다가 병원 가서 검사해 보니 그동안 몰랐던 몸 곳곳에 종양이 발견되었어요. 제가 건강검진 그때그때 다 하셨는데 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당황했더니 의사가 하는 말이 건강검진 때는 이렇게까지 나타나지 않았는데 요 몇 달 사이에 급격하게 안 좋아지신 것 같다고 가끔 환자들 중에 이렇게 급성으로 안 좋아지는 사람도 있다면서 안타까워 했습니다. 그때 예비 남편은 당혹스러워 펑펑 우는 제 옆에서 묵묵히 정말 말없이 저를 지켜주고 위로해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안 갈 때도 엄마 병원을 자주 찾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찾아가기만 했지 말은 또 한마디도 안 했대요. 주변 환자 보호자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몇 시간이고 그냥 엄마가 하는 얘기를 묵묵히 듣고만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엄마 대답도 없는 사람한테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해? 얘 그게 참 신기하다. 내가 처음에는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서 좀 답답했거든. 이게 하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이 대나무 숲에 가서 막 떠들고 그랬는지 알 것 같아. 마음이 편해져. 내가 딸인 너한테도 못하는 얘기 다 한다. 아주 마음에 쌓이는 게 없어지니까 마음이 너무 편해 참 고마웠습니다. 엄마가 마음에 쌓인 거 없이 털어놓을 상대가 되어준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죠. 그렇게 제 예비 남편에게 오만 얘기 다 털어놓은 엄마는 결국 제 결혼식도 못 보고 돌아가셨어요. 엄마 앞에서 그래도 결혼하고 싶어서 나름대로 결혼식 준비를 서둘러
하기는 했는데 끝내 그것도 다 못 보고 돌아가셨죠. 다행히 저랑 제 예비 남편이 인종을 지키긴 했습니다. 그런데 참 이 멋없는 남자 엄마가 임종 직전 손을 꼭 붙들고 우리 딸 잘 부탁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어지간하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대답할 만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남자 눈물 쓱쓱 흘리면서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하더라고요. 그리고 개미 소리처럼 기어가는 목소리로 내라고 하는데 그마저도 울음에 섞여서 대체 내라고 한 건지 애라고 한 건지 응이라고 한 건지 알아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그래도 제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에 안심을 하신 건지 그래도 웃으면서 돌아가셨어요. 세상 천지 엄마와 저 둘밖에 없었는데 그나마 하나 있던 엄마마저 잃고 나니까 저 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뭐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도 엄마랑 평소부터 얘기하던 게 있어서 차근차근 유산 정리며 엄마가 남긴 것들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혼자서 사시기는 했지만 장사 수완이 좋으셔서 모아놓으신 돈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예비 남편에게 말하진 않았지만 제 앞으로 집도 하나 있고 오피스텔도 하나 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살아생전에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셨었거든요. 사람 욕심이라는 거 아주 깊이 태생부터 숨겨져 있는 씨앗 같아서 기회가 없고 물을 안 주면 아예 자라지를 않아. 그런데 딱 기회가 생겼다 싶으면 정신없이 자라가지고 걷잡을 수 없이 커지거든. 그러니까 결혼해서 아예 저 사람이 정말 내 편이다. 생각 들기 전까지는 네가 얼마가 있다. 어느 정도의 부자다 돈이 얼마큼 있다. 이런 거 알리지 마라. 알았어. 근데 엄마, 어차피 내 거 아니라 엄마 건데 뭐 엄마 죽기 전에는 그런 거 나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이런 얘기는 미리미리 해두는 거야. 일단 병원 들어가서 호흡기 끼면 그때는 말하고 싶어도 정신 오락가락해서 말 못해. 무슨 소리야 날 받아놓은 사람처럼 우리 엄마 오래 살 거야. 불과 엄마와 이런 대화를 한 게 몇 년이 차이 되지 않았는데 그 몇 년 사이에 상황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결국 저는 예비 남편한테 이러쿵저러쿵 말도 못하고 엄마의 유산을 혼자 정리하게 되었어요. 고민이 좀 되더라고요. 엄마가 남겨주신 게 집 같은 거 제외하고 현찰만 1억이 좀 넘거든요. 부동산이나 이런 거는 차츰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되겠지만 그것도 다 정리하면 얼추 한 7억 정도는 유산으로 나올 것 같았습니다. 세금 다 제하고 그 정도면 엄마가 제게 정말 많이 남겨주신 거죠. 이거를 대체 예비 남편한테 언제쯤 말해야 되나 엄청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 예비 남편이 저한테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저 연애하면서 한 번도 이 남자가 저한테 질문이라는 거를 한 걸 들어본 적도 없을 뿐더러 이렇게나 긴 문장을 말한 적도 없는데 글쎄 저한테 이러는 거 있죠. 어머님 돌아가시고 나서 이것저것 좀 남기지 않으셨나? 대체 유산 얼마 정도 받는 거야? 얼추 유산의 규모와 금액을 알아야 우리도 뭔가 계획을 세우지 않을까? 저 사실 소름이 끼치도록 놀랐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엄마가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르고 욕심의 씨앗은 기회가 있으면 잘한다고 하더니 이 사람 나한테 유산 바랬나 보다. 우리 엄마 돈 보고 나한테 붙어 있었던 건가? 이거를 얘기해 줘야 돼, 말아야 돼. 갑자기 고민이 되더라고요. 사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금 다 제하고 엄마 유산 정리하면 한 7억 언저리 나올 것 같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걸로 서로 좋게 조금 여유롭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너무나 눈을 반짝반짝하게 뜨고 저한테 엄마 유산이 어느 정도냐고 물어보니까 이거 사실대로 대답해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끝에 공 하나를 딱 빼고 말했어요. 다 해봐야 진짜 많아봐야 7천 정도 그랬더니 실망하는 듯한 얼굴인지
아니면 그냥 생각이 많아진 얼굴인지 그냥 묘한 얼굴을 하곤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이 결혼을 엎어야 되나라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이 사람이 욕심을 숨기고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사람을 잘못 봤나 보다. 이 사람 마음에도 유산받을 생각이 있었구나라는 실망감이 함께 몰려오더라고요. 저 혼자 마음을 볶기 시작했죠. 대체 이 돈은 너랑 상관없는 돈이라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얘가 시댁과 짜고 우리 엄마 재산을 갈취하려는 목적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아직 결혼 전이니 어떻게 결혼 전 재산을 따로 지킬 만한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아가 봐야 되나? 아니면 이 결혼을 미뤄야 되나? 아니면 결혼을 해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기만 해야 되나? 정말 오만 생각이 머릿속을 휘감더라고요. 게다가 아무리 바빠도 일주일에 2번은 저희가 데이트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엄마 재산을 딱 얘기해준 후부터 이 사람이 일주일에 1번 만나는 것도 약간 버거워하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엔 우리 가구 좀 보러 갈까? 아직 신혼집이 안 정해져서 가구 보기가 좀 어려운가? 어? 아이, 나 이번 주에 좀 일이 있는데 무슨 일 갑자기 어디 지원 나가서 해줘야 될 일이 생겨서 이번 주에 못 만날 것 같아. 그것도 문자로 딱 통보하듯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좀 서운했지만 일이 있다니까 그냥 이해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정말 매주 있는 거예요. 게다가 그 사람이 신혼집은 자기가 구하겠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 신혼집 구하는 것도 자꾸만 어그러지고 미뤄지는 겁니다. 제가 신혼집이 구해져야 그 안에 들어갈 살림을 산다고 몇 번씩 채근했지만 항상 돌아오는 대답은 조금만 기다리라는 대답인 거죠. 결국 결혼식 1달 전에 간신히 집을 구했습니다. 보통은 같이 다니면서 서로 논의해 집을 구하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집은 그냥 자기가 혼자 알아서 구하겠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 정도만 저랑 같이 합의를 하고 어차피 자기가 집을 해 올 거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하겠다고 저한테 그렇게 미리 선언을 한 겁니다. 좀 이상하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지만 본인이 그렇게 하고 싶다니까 하나 정도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고 내버려 뒀는데 저보고 집 구했다고 그 집 보러 가자고 하는 거예요. 좀 갑작스러웠죠. 사실 혼자 구하겠다고 할 때도 어이없었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같이 1~2번은 가서 보겠지 했었거든요. 덥석 이렇게 정말 구해놓고 보러 오라고 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보러 간 순간 사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1배 반은 큰 집을 구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제가 혼수 마련해서 집어넣는 것도 이것저것 차질이 생기고 결혼식 1달 전에 어느 정도 점 찍어 놓은 혼수들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살짝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니 왜 처음에 얘기했던 크기의 집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집을 넓혔을까? 혼자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제일 친한 친구한테 털어놓았더니 글쎄 그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겠어요. 혹시 너희 엄마 유산 그 집에 보태려고 일부러 그렇게 집 잡은 거 아니야. 대출 받아서 그 집 사놓고 나중에 대출금 같이 갚자. 너 엄마한테 받은 돈 있지 않냐? 그거 일단 집에다가 같이 넣자. 이러는 거 아니야. 그런가 나 공 하나 줄여서 말했는데 공 하나 늘려서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것 같은데 안 그러면 그렇게 큰 집을 덥석 구할 리가 없잖아. 안 그래? 한번 마음의 의심에 씨앗이 자라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이 무슨 행동을 하던 다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혼자서 끙끙 소가리를 하면서 의심을 키우다 보니 결국엔 저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하며 대체 이 결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엎어야 되는 결혼 아닌가?
이거 내가 이대로 결혼하면 괜히 돌아가신 엄마 하늘에서 땅 치고 울게 만드는 일 아닌가. 정말 별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게다가 친구들은 어쩌면 그렇게 하나같이 저한테 부정적인 얘기만 해주는지 친구들 말을 듣다 보니 제 예비 남편이 저희 엄마 돈 노리고 저한테 접근했다가 그 돈이 얼마 되지 않으니 일단 전부 다 빚으로 시작하는 나쁜 놈 되는 게 한순간이었습니다. 사람 하나 이상하게 만드는 거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하루아침에 제 예비 남편은 과묵하지만 생각 깊은 사람에서 말 없이 의문스럽게 작전이나 꾸미는 후레, 자식 같은 놈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친구들은 저한테 계속 지금 정리하지 않으면 살면서 내내 저를 괴롭힐 거라며 그냥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라고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한숨만 푹푹 나오는 얘기들만 전해 주었습니다. 멀쩡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딱 유산 나오자마자 돌변해서 바람 피운 사람 얘기, 유산 받자마자 도박에 빠져 다 탕진한 사람, 얘기 몰래 돈 빼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결국 한 푼 못 받고 쫓겨난 사람 얘기. 아니, 저는 그렇게 유산과 막장에 얽힌 얘기가 많은 줄은 처음 알았습니다. 지대, 그런데 이 사람이 워낙 말이 없는 사람이니 뭐라고 물어봐도 제대로 된 대답이 나올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말 없는 사람이 뜬금없이 엄마한테 받은 유산 얼마냐고 물어본 후로는 정말 더 말수가 없어진 채 혼자 자꾸만 주말에도 자기만의 시간 보내는 게 영 찜찜했어요. 결혼 준비는 저 혼자 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둘이 과연 결혼을 하기나 하는 건지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이틀 전 갑자기 예비 남편이 저한테 얘기 좀 하자고 하더라고요. 순간 올 게 왔구나. 드디어 이 인간이 본색을 드러내려나 보다. 그래, 한번 무슨 얘기하는지 드러나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잔뜩 굳은 얼굴로 만나는 장소에 나갔죠. 보통 결혼 앞두고 매일매일 봐도 모자랄 판에 저희 열흘 만에 얼굴 보는 거였거든요. 저를 딱 보더니 갑자기 씩 웃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왜죠? 또 웃는 얼굴 보니까 마음이 또 사르륵 녹는 거예요. 제가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안 돼, 정신 차려. 지금 너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하늘에서 네 엄마 땅 치고 후회할 일 만들 수 있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그래서 제가 굳은 얼굴로 가만히 예비 남편을 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무딘 인간이 자기도 조금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는지 저한테 이렇게 묻는 겁니다. 화났어? 그럼 화났지. 결혼은 나 혼자 해. 아니, 나랑 결혼할 마음이 있기는 한 거야. 너 혹시 바람 피우니? 아니, 왜 생각보다 유산이 얼마 안 돼서 마음이 떠났어. 처음에는 그렇게까지 말할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혼자 소설 쓰고 드라마 쓰고 푹푹 쌓여왔던 게 한번 말문을 여니까 곶물 터지듯 화르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서러움 가득한 목소리로 예비 남편에게 와닿아 퍼부었습니다. 아니, 나 정말 이해를 못하겠어. 아무리 당신이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어떻게 이런 방우 논의도 없고 의논도 없이 혼자 다 결정하고 그래, 그건 둘째. 치고 우리 엄마 유산 얼마 있는지만 딱 물어보고 어떻게 그렇게 나를 방치할 수가 있어.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우리 엄마 유산에 따라서 당신의 태도가 그렇게 달라질 거였으면 처음부터 그걸 노리고 나한테 접근했던 거야. 그게 아니라면 변명을 하던 해명을 하던 말이라도 해봐, 같이 살 집 혼자 구하겠다고 하질 않나. 그것도 의논도 없이 덥석 큰 평수 구해놓고 뭐야? 그 집 대출금 내 엄마 유산으로 갚겠다는 거야? 그런 의도로 일부러 그런 거냐고? 진짜 내가 혼자 믿고 기다리려고 해도 이건 너무하잖아. 그게 그렇게 되나? 뭐 그게 그렇게 되냐고? 그럼 지금 이 상황이 다 뭔데? 당신 엄마 유산 얘기 딱 듣자마자 주말마다 어디 가서 뭐 일한다고 그러고 만나도 저녁에 잠깐 만나고 그럴 때마다 피곤해 쩔어서
나 제대로 보지도 않고 그러잖아. 내가 지겹니? 아니, 그러니까. 아니, 나는 그게 그렇게 비춰질 수 있다는 생각은 못 했네. 미안해. 내가 설명을 좀 할게. 그리고 그는 저에게 충격적인 사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정말 많은 얘기를 하셨거든. 당신이 너무 좁은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신 게 여전히 마음에 걸리신다는 거. 아무리 서로 좋은 신혼 시절이라도 각자의 공간에서 혼자만의 시간 필요하다고, 너무 좁은 집에서 시작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뭐 그런 얘기랑 당신이 의외로 마음이 잘 흔들리니까 옆에서 잘 잡아주라고 그런 말씀도 하셨어. 장모님이 정말 당신에 대해서는 걱정이 안 되는데 그거 하나 딱 걱정되는 게 있으시대. 딸을 못 믿는 건 아닌데 너무 귀도 얇고 다른 사람들 말에 휘둘리기도 잘하고 감정적이고 순진하다고. 그러면서 장모님 돌아가시면 당신이 다 재산 상속 받을 텐데 그때 연락 끊겼던 친가 쪽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와서 당신한테 이것저것 요구하면 뭐 속절없이 그냥 들어줄 것만 같다고 하시더라고. 장모님이 그게 너무 걱정이 돼서 잠을 못 주무시겠다는 거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내 친가 쪽 사람들이 아직 살아있기는 하대. 그것도 너무 서운해 하시더라. 당신 아버지 돌아가시고 혹시 어머님이 손 벌리고 자식 떠맡길까봐 그랬는지. 보조금 들어온 거 싹 나눠서 칼같이 가지고 가서는 명절이고 생일이고 간에 한 번 연락도 없었다고. 굳이 연락을 할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친손주들은 다 유산 나눠 받았는데 당신은 쏙 빼놨다고 그러시더라고. 그거 알고도 그냥 아무 말 안 하셨대. 그 집 재산 안 받아도 내 딸 내가 누구 못지않게 두둑하게 살게 해줄 자신 있다. 이러고 더 열심히 일하셨다고 하더라고. 처음 듣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저한테도 못한 이런 속 아픈 얘기들을 병상에 누워 이 사람한테 주절주절 다 털어놓으신 거였어요. 그 마음이 어땠을지, 엄마가 평생 어떤 짐을 지고 살아왔을지 와닿아서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나한테 사실 어느 정도 재산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셨거든. 그런데 내가 당신한테 물어보니까 금액이 너무 다른 거야. 그래서 좀 고민을 했지. 왜냐하면 장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나한테 재산이 이 정도 있다. 그러니 내 딸 너무 좁은 집에서 힘들게 살림 시작 안 했으면 좋겠으니 돈 보태서 넓은 집 사라 그러셨거든. 그래서 나 장모님 돌아가시기 전까지 한 번씩 모시고 나가서 같이 집 같은 거 보러 다니자고 그랬어. 지금 구한 집도 장모님이 같이 골라주셨던 거야. 그런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고 장모님이 같이 하기로 하셨던 계약을 나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 생긴 거지. 당장 돈이 필요해서 당신한테 물어봤더니 말씀하셨던 금액이랑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주말 동안 다른 프로젝트에서 일도 좀 하고 아는 형 통해서 그 회사에서도 좀 잔업하고 그렇게 해서 돈 번 거야. 이쪽 분야는 아무래도 프로젝트별로 비용이 나오니까 아는 사람들 통해서 성금 먼저 받고 그랬지. 뭐 사실 내가 대출을 좀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내 마음대로 많이 되고 그러진 않더라고. 근데 어쨌건 장모님이 원하셨던 집은 제대로 계약해서 거기서 시작하게 해주고 싶었어. 그래야 하늘에 계신 장모님도 안심하실 것 같아서 그러면 지금 몇 주 내내 계속 주말에 나 못 만나고 약속 있다고 했던 게 집에 들어갈 돈 버느라 그랬던 거야. 10만 원, 20만 원, 200만 원이라도 벌어야 빚을 조금 덜 지고 시작할 수 있잖아. 당신이 얘기한 돈 7천이었나? 정말 딱 당신 그냥 비자금 정도 하면 없겠더라고. 만약 그게 장모님이 남기신 돈의 전부면 그래도 당신한테는 의미 있는 돈이니까 알아서 하게 그냥 건드리고 싶지 않았어. 그럼 왜 나한테 물어보지 않았어? 금액이 그렇게 차이 났으면 물어볼 수도 있는 거잖아.
아니, 뭐, 본인이 그거밖에 없다는데 내가 뭘 어떻게 더 물어봐.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아니, 그래도 이상하지 않았어. 엄마가 얘기한 거랑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는데 나랑 집 보러 다니고 이런저런 얘기하던 그때 장모님이 많이 편찮으셨잖아. 그래서 그냥 아, 착각하셨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지. 왜 어르신들 가끔 그런 착각하고 그러실 수 있잖아. 나를 의심하진 않았어. 내가 몰래 빼돌리려고 그랬을 수도 있잖아. 의심할 게 뭐 있어. 그리고 만약에 당신이 금액을 그렇게 줄여서 얘기했다면 또 거기에 대한 이유가 있겠거니 했지. 그리고 빼돌리긴 뭘 빼돌려. 그게 내 돈이야. 장모님 평생이 담긴 당신 돈인데 자식이 부모한테 받은 돈 알아서 하겠다는 게 어째서 빼돌리는 거야. 갑자기 얼굴이 화끈 달아오르기도 하고 뭔가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아니, 이 말 없는 남자 대체 어떡하면 좋아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 마누라 될 사람이 공을 하나 떼고 금액을 얘기했는데 뭔가 분하거나 아니면 짜증나거나 화나거나 실망하거나 적어도 그런 감정 정도는 있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이유가 있었겠거니라고 이해하고 넘어갔다는데 와, 제가 정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속 좁게 모든 것을 꼬아서 본 제 자신이 미안하고 창피해서 어쩔 줄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아니, 난 정말 이해를 못하겠네. 그런데 왜 말을 안 해? 그랬더니 이 남자 지금까지 저 속 뒤집은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에이, 굳이 말을 해야 하나? 서로 그냥 이제는 눈빛만 봐도 아는 거 아니었어. 와, 정말 제 사람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한편으론 짜증도 나서 그 사람을 펑펑 때리면서 이렇게 한탄했습니다. 사람이 입이 있는데 말을 해야 알지 말을 안 하면 어떡해? 아니, 아니, 내가 독심술사야. 난 그것도 모르고 당신이 우리 엄마 재산 노리고 나한테 접근했다가 생각만큼 재산 크지 않으니까 딴짓하려는 줄 알았잖아. 아니, 어떤 미친놈이 딴짓하려고 집을 큰 걸 구해? 바보야. 일단 집부터 큰 거 다 빚으로 구해. 놓고 나보고 그 빚에 빠지게 같이 갚자고 할 줄 알았지. 에휴, 복잡해. 복잡해. 나 그 정도 머리 안 돌아가는 거 알면서 대체 누구야? 또 그런 얘기 귀에다가 속삭인 사람 있지 놀지 마. 앞으로 으이그 누가 속삭여. 내 귀에 속삭이긴 누가 속삭인다 그래. 그냥 내 생각이지. 제가 살짝 찔리는 구석이 있어서 그렇게 얼버무렸더니 예비 남편이 피식 웃으면서 놀리듯 말하더라고요. 무슨 소리야. 네가 혼자서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냐. 너 혼자서 그런 생각 못하는 사람인 거 내가 다 알거든. 아이그, 또 친구들이 이러쿵저러쿵 어디서 들은 이상한 얘기 해주면서 네 남편 될 사람 이렇게 지금 딴짓하고 있다. 그리고 마음을 아주 꼬았구만. 이 사람 너무나 저를 잘 알더라고요. 그 말에 반박도 못하고 혼자 창피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해서 씩씩거렸습니다. 그랬더니 제 예비 남편 저를 꼭 안아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있잖아. 장모님이 나한테 그러셨어. 처음에는 말 없는 거 너무 이상하고 꼴 보기 싫고 내 딸내미가 저거 답답해서 살겠나 했는데 말로 죄짓고 사는 사람보다는 그래도 자네 같은 사람이 나을 것 같다고 말은 앞으로 더 늘지 않아도 되니까 마음은 줄지 말아달라고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 깊게 와닿더라. 나 지금까지 말 없다고. 우리 엄마한테도 그렇고 계속 혼만 났었거든. 나한테 이런 식으로 말 없어도 되니까. 라고 말해. 준사람 장모님이 처음이란 말이야. 나 그런 장모님 절대 배신하지 않아. 그리고 장모님이 어디선가 슬퍼하실 일 절대 하지 않아.
그러니까 당신도 앞으로 뭔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냥 나한테 직접 물어봐. 나 알잖아. 내가 언제 한 입으로 두 말하는 거 봤어?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다른 말은 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건 나 좀 믿고 그냥 미심쩍은 게 있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나한테 직접 물어봐. 그렇게 친구들 말 듣고 혼자서 마음 졸이지 말고 저는 제 예비 남편 얘기를 들으면서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아, 이 사람이 나한테 평생 할 말을 오늘 다 하는구나. 오늘 이후로 단 한마디도 하지 않고 무건수행에 들어간다고 해도 난 할 말 없다. 그만큼 그 사람이 정말 말을 길게 하더라고요. 나름 자기도 황당하고 다급했는지 청산유수처럼 말이 쏟아져 나오는데 평소에도 이렇게 말을 해주면 얼마나 좋아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한테 고맙고 미안했습니다. 제가 미처 알아보지 못한 이 사람의 진가를 엄마가 빠르게 파악해서 얘기해줬다는 것도 너무 고마웠고 엄마의 말을 지키기 위해 저한테 최선을 다해 주려고 했던 이 사람의 마음도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뭔가 의심되거나 이상한 게 있으면 그냥 바로 직접적으로 물어보겠다는 약속은 철석같이 했습니다. 그렇게 의문스러운 줄 알았던 제 예비 남편의 해프닝은 나름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되었어요. 나중에 제 친구들이 자초지종을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만 짓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야, 우리가 그동안 모았던 남자의 데이터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내 남편인 것 같아. 우리는 앞으로 그 사람을 학습하려고 하지 않겠어. 너 정말 특이한 남자랑 사는 것 같다. 어휴, 세상에. 다들 그렇게 도리도리하며 진저리를 쳤지만 저는 뭐 이 사람이 가진 진심을 이제서야 완벽하게 파악한 것 같아요. 물론 앞으로도 살면서 말 없어서 답답한 경우 분명히 생기겠죠. 하지만 그 사람이 말을 안 하면 제가 말을 좀 더 해서 저희의 강역을 좀 줄여보려고 합니다. 언젠가는 이 사람도 저한테 조근조근 이 말저말 하면서 대화할 날이 오겠죠. 뭐 그게 50년 뒤가 됐건 60년 뒤가 됐건 아니 서로 그 시간이 오지 않더라도 저는 이 사람을 많이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같이 한번 살아가 보려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 우리 아빠 혹시 말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물어볼까봐 걱정은 좀 되지만 저희 시어머니가 슬쩍 귀뜸을 하나 해주신 게 있어서 그거 한번 믿고 가보려고 합니다. 지금 꽤 수다스러우신 시아버지, 젊은 시절에는 제 남편만큼이나 말이 없으셨대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니까 그렇게 수다스러워지셨다면서 어머님이 저희 집도 아이 낳으면 달라질 수 있다고 저한테 작은 희망을 하나 주시더라고요. 내가 네 시아버지랑 결혼 전에 들은 말이 딱 세 마디거든.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결혼합시다. 그 세 마디 듣고 결혼한 나도 대단하지. 여튼 그 사람이 글쎄 내가 딱 아이 낳아주니까 그 애를 안고 세상에 얘 하루 5시간, 6시간을 떠들더라. 갓난애가 뭘 알아듣는다고 국제정세 육아 오르락나락 내리락 하는 것부터 영국 프랑스 장미 전쟁 얘기가 웬 말이니 아마 우리 아들, 딸들이 공부를 못한 건 태어나면서부터 온갖 상식의 교과서 얘기를 귀따갑게 들어서 지겨워서 그랬을 거야. 어유, 아버님이 말씀 없으셨던 분이라는 거 믿을 수가 없는데요. 그치, 아주 사람이 확 변했어. 사람도 평생 해야 하는 말의 양이라는 게 있나 봐. 아주 젊을 때 안 하던 말을 늙어서 주절주절 아주 요즘은 내가 입 좀 다물고 있으라고 시끄럽다고 구박하는 게 일이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조금만 참아, 응. 그 말 한번 믿고 남편 한번 잘 데리고 살아보려고요. 말 없는 제 예비 남편, 그래도 너무너무 많이 사랑하거든요. 특히 돌아가신 엄마가 끝까지 믿으셨던 것처럼 이 사람 말 많게 현혹하는 사람이 아니라
과묵하게 행동으로 증명하고 지켜내는 사람이라는 거 이제 확실히 알았으니까요. 남편의 진심을 알고 저는 엄마가 남기신 재산을 모두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잔업에 아르바이트 뛰지 않게 알아서 분배하고 쓰라고 했죠. 고맙게도 허투루 쓰지 않고 딱 필요한 만큼만 손대고 나머지는 저한테 알아서 활용하라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장모님한테 약속한 집 하나 했으니 됐다나요? 말없고 욕심 없는 남편이지만 이런 사람이라 행복합니다. 그냥 빨리 아이를 하나 낳아야겠어요. 정말 시어머니 말씀대로 수다스러워지는지 보고 싶거든요. 물론 지금처럼 말없는 남편도 좋지만 수다스러운 남편도 나름 사랑스러울 것 같은데 어떠세요?